네, 지난 시간에는 고소의 의의와 고소의 절차, 고소권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고소의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소기간인데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고,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합니다. 그리고 형법 291조의 죄, 형법 291조의 죄는 아래에 써놨죠. 결혼을 위한 약취유인죄가 되겠습니다. 결혼을 위한 약취유인죄의 경우 291조의 경우에는 약취유인된 자가 혼인을 한 경우의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고소기간 6개월이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8조 1항은 성폭력 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230조 1항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해서 1년의 고소기간을 두고 있고,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2도 50일 전원합의체 판결은 친고죄에 관한 고소기간을 정하여 고소권의 행사 시기를 제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친고죄에 관한 형사소추권의 발동 여부가 일정의 장기간 이상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폐단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이렇게 고소기간의 제한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친고죄가 아닌 비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수사 단서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소시효 기간 내라면 고소에 따라서 수사 단서에 의해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자, 고소기간은 그렇고, 고소의 방식은 237조 1항에서 고소 또는 고발까지 포함해서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 해서 서면과 구술로 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에서 구술로서 고소를 받았을 때는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데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고, 참고인 진술 조서 같은 경우에 처벌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유효한 고소하는 조서로서 본다, 이런 판례를 저희가 본 바가 있습니다. 강의 안에 가상의 고소장을 거기다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은 보통 서면으로, 고소장이라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지요.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어떤 죄명으로, 이것이 정확하게 기재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죄명을 적고 고소사실을 적어서 어떠한 일을 겪었다,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해달라. 이 고소 기간이 범죄 종료한 때로부터 일정 6개월 내에 이어야 하고,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경우, 특별법의 경우 1년, 이런 경우 제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소인 아무개하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의사표시라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고소의 의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한다든지 넘버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든지 하는 것은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고소가 아니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적시해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고소가 되겠습니다. 237조 2항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과 같은 수사기관은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있느냐 없느냐는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친고죄의 경우 공소기각 판결하거나 하는 등 소송법상 중요한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므로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고소장이나 조서에 직접 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화나 전보 또는 팩시밀리에 의한 고소는 조서가 작성되지 않는 한 유효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안 544와 545에 규정된 내용은 지금 개정법, 즉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지난주에 강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부패 범죄 등 특정 범죄로 제한한 것이 고려가 되었는지 지금 이 부분은 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정법의 취지에 따르면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역시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권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238조에 있어서도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사건 송치의 경우와 사건 불송치의 경우로 나누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송치의 경우, 사건 불송치의 경우에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냈다가 90일 내에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조문들이 지금 개정법과에 관련해서 238조와 257조가 따로 동반해서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해석론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은. 그리고 258조 1항은 개정법에 관계없이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공소를 취소하거나 256조에 따라서 다른 기관에 송치를 하거나 한 때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7일 내에 이렇게 사건 처리를 했다라고 알려줘야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개정법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내용이 특별히 없을 것 같고, 또 검사는 불기소 또는 256조의 다른 기관에 송치하든지 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피의자에게도 당신의 사건이 불기소됐다, 다른 기관에 송치됐다, 이런 걸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236조는 고소의 방식과 관련해서 고소 또는 이미 했던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고요. 여기서 고소를 대리한다는 것은 고소하려는 의사표시 결정 자체를 대리할 수 있다는 의사대리설과 의사결정은 고소인이 하고서 그 의사표시 전달을 대리하는 표시대리에 한정된다는 표시대리설의 견해가 대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어느 견해가 더 옳다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런 견해 대립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소의 효력과 관련해서 고소 불가분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불가분의 원칙은 말 그대로 고소는 나눠질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가분되지 않는다, 나눠지지 않는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고소뿐이 아니라 이미 했던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고소 불가분의 원칙에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범죄 사실, 고소 사실과 관련돼서 어느 범위까지 효력이 미치느냐, 일죄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는 얘기고, 주관적 불가분의 경우 공범이 있을 때 그 불가분의 고소 또는 고소 취소 효력이 어디에 미치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지금 고소 불가분의 원칙을 공부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의 조문에는 불가분이란 말이 또 두 군데 더 나옵니다. 나중에 248조 2항에서 배우게 되는데,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즉 공소 제기의 효력이 객관적으로 일죄의 전부에 대해서 미친다는 공소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게 248조 2항이 있고요. 또 상소 파트에서 공부하는데 일부에 대한 상소, 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해당되는 곳에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는 고소 불가분의 원칙 중에서 먼저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그 다음에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것은 한 개의 범죄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 사실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례를 통해서 보는 것이 더 낫겠죠. 아까 2시 30분에 일어났던 범죄와 2시 40분에 일어났던 범죄를 설명하는 기회가 고소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고소권자를 설명하면서 그 부분에서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설명에 부합하는 판례 부분만 가져온 겁니다. 2011도 4451 판결에서요. 그래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이 2010년 7월 25일 01시경 인천 계양구 무슨 동에 있는 공공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새벽 2시 30분경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곳에서 약 430m 떨어진 같은 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주차장까지 끌고 간 다음 계속해서 10분의 간격이 있습니다. 같은 날 02시 40분경 다시 피해자를 같은 동에 있는 빌딩 2층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을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음 목적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이었는데요. 이 2시 30분경의 행위와 2시 40분경의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일주의 관계에 있다면, 한 개의 범죄에 있다면 그 일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나 이 부분에 대한 고소는 나머지 부분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553번 판시를 보면 위 범죄 사실 중 같은 날 02시 40분경 다시 피해자를 같은 동까지 끌고 갔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진술 조서에 이 사건에서는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진술 조서를 받으면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진술된 경우라서 그 진술 조서에 피해 사실의 고소로 볼 수 있는 진술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02시 40분경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 02시 40분경, 새벽 2시 40분경의 행위가 그 직전인 10분 전에 2시 30분경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간 약취 행위를 이룬 것에 불과하므로, 즉 일죄, 한 개의 범죄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새벽 2시 30분경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진술조서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있고 그 조서가 기재가 되면 일주의 관계에 있는 2시 40분경의 행위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가 있기 때문에 공소제기요건은 충족됐다고 판단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2011도 4451호 판결은 친고죄의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정면으로 인정한 판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제는 한 개의 범죄 사실에 대한 일부분에 대한 고소는 전체에 다 미친다는 거죠. 지금 본 것처럼 단순 일죄의 경우에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단순 일죄가 아닌 상상적 경합의 경우는 어떨까요? 과형상 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형상 일죄 상상적 경합의 경우는 한 개의 행위가 수죄에 해당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한 개의 행위가 A죄에도 해당하고 B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인데, 과형상 일죄 구성 부분들이 모두 친고죄이고 A죄와 B죄가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동일한 경우, 예를 들면 사촌의 친족 관계에 있는 동일 피해자에 대한 한 사람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 배임죄가 상상적으로 경합하는 경우, 하나의 행위가 사기죄도 되고 배임죄도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고 표시해 놓은 것처럼 2002도 669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이 그런 거였는데요. 피고인이 신용협동조합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예금 인출금 또는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에 있어 하나의 행위가 그 사기죄도 되고 배임죄도 되는 경우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일죄 일부에 대한 고소는 또는 고소 취소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돼서 전체 범죄에 모두 효력이 미칩니다. A죄, B죄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557번에서 보면 과형상 일죄의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이지만 A죄, B죄가 모두 친고죄이지만 A죄와 B죄의 피해자가 서로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문서로 피해자 갑을 병 A, B, C죄를 모욕한 경우에 갑의 고소 또는 고소 취소는 을 또는 병, 즉 A죄의 고소 또는 고소 취소는 B죄에 대한 범죄 부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상적 경합에 있어서 모두 친고죄이지만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또 한편 558번에서 보는 것처럼 과형상 일죄, 상상적 경합의 일죄 중에서 한 죄만이 친고죄이고 나머지 부분은 친고죄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모욕, 하나의 행위로 모욕과 폭행이 상상적으로 경합하는 경우에 폭행죄는 비친고죄고 반의사불벌죄이죠. 모욕죄는 친고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친고죄인 폭행죄에 대한 고소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나 고소 취소가 아니니까 친고죄인 모욕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객관적 불가관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한편 친고죄인 모욕죄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역시 비친고죄에 미치지 않습니다. 왜?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비롯한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에 대해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친고죄에 대해서 고소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비친고죄인 폭행죄에 대해서는 객관적 효력,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요. 그래서 친고죄의 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558번도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55번부터 558번까지 강의 내용은 과형상 일죄의 경우, 상상적 경합의 경우 두 죄가 모두 친고죄인지, 피해자가 동일한지, 또 한 죄가 친고죄이고 한 죄가 친고죄가 아닌지 같은 내용에 따라서 555번부터 558번과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결론을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실체적 경합, 각각의 범죄가 말 그대로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 사실에 미치지 않습니다. 한 개의 행위로 A죄가 생기고 또 두 번째 행위로 B죄가 발생했을 때 둘 사이에는 고소 불가분의 원칙에 미치지 않아서 A죄에 대한 고소나 고소 취소는 A죄에만, B죄에 대해서는 B죄의 고소 취소와 고소는 B죄에 대해서만 미치는 거죠.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단순일죄, 상상적 경합, 그 다음에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서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친고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것은,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법조문에 있지 않고 법리에 따라서 인정이 되는 것인데,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조문이 있습니다. 233조에 보면 친고죄의 공범 중, 예를 들어서 갑, 을, 병 이런 공범이 있을 때 그 공범 중에 한 사람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는 이 갑을, 병이 공범으로서 친고죄를 범했을 때 갑에 대해서 고소를 하면 또는 을에 대해서 고소를 했다가 취소를 하면 그러한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다 효력이 미친다. 즉 불가분이다 이 말이죠. 다 효력이 미친다. 이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이 친고죄를 범한 이 공범에는 임의적 공범뿐만이 아니라 필요적 공범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형법 총론에서 공부를 했을 텐데요. 구속요건 자체가 이미 두 사람 이상의 참가나 단체의 행동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면 소유죄, 내란죄와 같이 다수인이 동일한 방향에서 같은 목표를 향하여 공동으로 작용하는 집합범이 있고요. 수뢰죄와 증례죄와 같이 두 사람 이상이 대항적 협력에 의하여 성립하는 대항범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공범 간에는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 왜 그런 조항을 뒀을까요? 피해자가 갑만 똑같은 공범인데 갑에 대해서만 고소했을 때 을병은 고소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처벌받을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그 친고죄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분관계의 유무를 묻지 않고 친고죄로 인정되는 절대적 친고죄가 있고, 누가 범하더라도 친고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친족 상대와 같이 일정한 신분이 있는 사람에게만 친고죄로 인정되는 상대적 친고죄가 있지요. 그래서 절대적 친고죄에는 예외 없이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 친고죄를 범한 공범 사이에서는 그 중에 1인의 공범에 대해서 고소를 하거나 고소 취소를 했을 때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필요적 공범을 포함해서 고소나 고소 취소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예로 들 수 있는 판결이 2008도 7462 판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죄명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가 됐는데, 이 저작권법 위반죄가 저작권법에 의해서 친고죄였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고소 불가분의 원칙상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는 고소 불가분의 원칙에 반하는 고소이죠. 그래서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 취소는 고소인이 다른 공범에 대한 고소 취소를 원하든지 말든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고소 취소의 효력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564번은 친고죄의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65번에서 보는 것처럼 저작권법 97조 5 위반죄가 문제가 됐는데요. 이 주문의 내용은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친고죄입니다. 친고죄에서 공소 제기 전에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면, 친고죄인데 고소 취소가 있으면 친고죄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자세히 공부하지 않았지만 형사소송법 327조 2호의 이제 사유가 되는데, 지난 시간에 내용을 잠깐 복습한다면 재판에는, 그렇죠? 재판을 이제 내용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 형식 재판과 실체 재판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식 재판에는 관할 위반, 공소 기각, 면소 판결, 그리고 실체 재판에는 무죄 판결, 유죄 판결 이런 게 있다 그랬는데, 지금 나온 공소 기각 판결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실체에 들어가지 않고 형식적 소송 조건 흠결을 이유로 해서 내린 재판이 되는데, 지금 설명한 것처럼 친고죄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고 실체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고소가 없기 때문에 공소 기각 판결 사유가 되는 요 사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소인 회사가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저작권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만을 고소인으로 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고소인 회사가, 그렇죠? 아까 고소장의 내용을 약간 차용해서 본다면 피고인들만 피고소인 해가지고 피고인들 이렇게 해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수사 과정에서 공소의 일이 공범으로 밝혀지자 고소를 하지 않은 피고인들 외에 공소의 일이란 사람이 공범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친고죄에서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고소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공소의 일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소인 회사에서 공소의 일은 처벌받게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공범으로 밝혀지자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공소의 일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제출하고, 그 각서의 내용을 이게 붙어야 되는데요. 각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의 일에게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공소의 일에 대해서요. 고소인 회사의 고소 대리인은 공소의 일로부터 합의서를 제출받은 검찰 수사관과 전화통화해서 우리 고소인은 공소의 일을 고소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어 고소한 사실이 없는데, 공소의 일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의자로 입건이 돼요. 당연히 입건이 됩니다. 고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요. 공소의 일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만약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피고인을 고소 취소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공소의 일에 대해서 고소 취소를 하면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당초에 고소했던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고소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까? 근데 피고인들은 처벌받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피고인을 고소 취소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공소의 일에 대해서 고소 취소를 하면 합의서만 작성해 준 것뿐이지 공소의 일에 대해서 고소 취소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면 위와 같은 고소 과정과 합의서의 내용 및 고소 대리인의 진술 내용의 여러 가지 조사들을 종합해서 보면, 고소인 회사는 처음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만 고소하였을 뿐 공소의 일에 대하여는 고소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로 인하여 고소 불가분의 원칙상 공소의 일을 고소한 것이 되더라도 더 이상 공소의 일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공소의 일에 대하여는 고소 취소장이 아닌 합의서를 작성해 준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 취소를 해줘야 되는데 합의서를 작성해 준 이유는 고소인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고소하였을 뿐 공소의 일에 대하여는 고소한 바가 없었기에 만약 기왕에 한 고소를 취소하게 될 경우 그것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고 여기고 공소의 일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만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서라고 볼 여지가 있다. 처벌불원만 표시했다는 얘기죠. 만약 사정이 그러하다면 고소인 회사의 고소는 처음부터 공범 중에 일부만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므로 그렇죠. 공소의 일이 아닌 피고인들만 처벌을 원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고소 불가분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반하는 고소로서 또는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를 통하여 공소의 일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봐야 된다. 합의서를 써줬지만 그렇다면 그 고소 취소 효력은 불가분의 원칙상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상 고소인 회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고인들에게도 공범인 피고인들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유죄인지 무죄인지와 같은 실체에 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고소인 회사가 도대체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처벌만을 위하여 고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소의 일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전화통화를 수사기관과 한 것이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먼저 심리에서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같은 심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에 대한 친고죄, 저작권 위반죄를 유죄로 실체 판단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판단 여부에는 고소 취소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 또 고소 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안입니다. 자, 친고죄의 공범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고소를 했다가 다른 공범이 있는 사실을 알고서 다른 공범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써주고 이 합의서의 내용이 뭐냐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고소할 의사가 없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고소 취소해주면 처음에 고소했던 사람들한테도 고소 취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합의서를 써준 것이다 이런 진술을 했다면 이 569에서 보는 사정처럼 처음부터 고소가 잘못됐거나 또는 공소 외인에 대한 합의서를 써준 것이 친고죄 고소 취소로 봐서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고소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에게나 친고죄가 된 절대적 친고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요.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에는 어떠냐? 상대적 친고죄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자만을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신분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만 친고죄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고소 또는 고소 취소의 효력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냐 하면 두 가지 점을 주의해야 되는데 첫째, 상대적 친고죄에서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는 친고죄의 고소가 아니죠. 왜냐하면 상대적 친고죄에서는 신분에 있어야 되니까 비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효력은 당연히 신분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는 친고죄의 고소가 아니니까요. 고소 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의 고소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신분자에 대한 고소 취소는 다른 비신분자에게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왜? 다른 비신분자에게는 이것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고죄의 공범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는 신분자이고 하나는 비신분자니까. 그러니까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에는 신분이 있는 자에 대한 친고죄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면 된다는 설명이 571을 통해서 571이 잘 이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571과 571을 번갈아 가면서 검토해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친족 상도례의 관계를 이루는 수인의 친족이 공범인 경우에는 1인의 친족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 취소는 공범자인 다른 친족에게도 효력이 있으면 물론이다. 여러 명의 공범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갑, 을, 병, 정이라고 했을 때 을병정이 모두 친족 관계에 있다 그러면 이 을병정 사이에는 갑은 비신분자로서 앞서 571과 572에서 설명했던 이론이 갑과 을병정 사이에 적용이 되겠지만 을병정 내부에서는
역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573이죠. 이것도 역시 잘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반의사불벌죄하고 친고죄는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소송 조건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도 처벌 희망 의사 표시는 소송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사점이 있는데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반의사불벌죄에도 적용이 될 것이냐, 즉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일부 범죄에 대해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면은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미치는지, 또는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갖다 철회한 경우에 역시 효력이 미치는지, 또 공범 중에 공범 여러 갑을병 등이 있을 때 갑에 대해서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나머지 을병, 공범에 대해서도 불가분의 효력이 미치는지, 미친다면 고소불가분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데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에 대해서는 앞서 233조에서 보신 것처럼 어디 있습니까? 앞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는 이런 명문의 규정이 있는데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법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93도 1689 판결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반의사불벌죄를 둔 취지, 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의의,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친고죄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어떤 근거와 취지를 가지고 그런 범죄가 만들어진 것이냐, 그리고 친고죄에 대해서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같은 규정, 명문의 규정을 두면서 반의사불벌죄에는 그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입법상의 불비가 아니냐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입법상의 불비가 아니다, 반의사불벌죄에는 불가분의 공범자 간의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 입법적 결단에 의한 것이라고 해서 앞에 이 법리를 설시한 것, 앞에 강의안에 574에서 쓴 것처럼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 의해서 이와 같은 법리를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죠. 네, 이번 강의도 다소 25분을 넘어섰지만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까지